웃자. 장스, 봉 괜찮음? 과학 정리인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교과서나 프린트를 보고 다지길 바래요. 이게 기본이라서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뭐 월요일날 시험 끝나자마자 다음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학교를 좀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너무 급하게 좀 짧게 만들어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듣고 자기 전에 한번 듣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필요한 것들은 교과서 보고 또는 프린트 보고 좀 다지길 바래. 시작합시다. 자, 5단원하고 6단원이 과학 그 시험범인데 5단원의 제목부터 잠깐 볼게요. 5단원은 동물과 에너지야. 동물과 에너지. 식물과 에너지가 아니라 동물과 에너지. 그럼 동물이 뭘 만드는데? 에너지 만든다고.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생물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자, 생물의 구성 체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생물에는 식물하고 동물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세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원생 생물 뭐 되게 많은데 그거는 그냥 접어두고 대표적인 식물하고 동물만 먼저 볼게요. 동물하고 식물은 자, 얘네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진화가 좀 달리돼. 그래서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냥 종류도 많은데 기능과 구조가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조직계를 통해서 세포한테 뭘 주는 거야? 영양소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됐어. 그러니까 세포는 에너지를 얻어내고 우리들은 이 에너지를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조직계에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고. 그렇게 진화가 됐다고. 포커스를 에너지에 맞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물이 세포, 조직계, 기관 안 나왔네. 기관, 그 다음에 기관 다음에 개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식물에게만 있는 구성체계는 뭐가 있다? 여기는 조직이 있다. 조직계가 있다. 조직계가. 근데 동물은 안 그래. 동물은 좀 틀려요. 뭐 틀리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으로 가요. 그 다음에 기관계. 이제 이 기관계에서 뭘 주냐면 세포한테 영양소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세포는 에너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영양소가 들어갔으니까 노폐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이것까지 처리해 주는 게 누구다? 기관계다. 그 세포는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얻은 거는 사람이 쓰고 노폐물이 만들면 몸 밖으로 보내준다고 그 기능을 하는 게 이 조직 기관계예요. 기관계. 그래서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어요. 그럼 기관계는 뭐가 있느냐? 되게 많은데 소, 화, 순환, 호흡, 배설계, 그 다음에 뭐 신경계, 내분비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영양소와 에너지 포커스를 두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배울 거라 이거지. 이렇게 말이? 그럼 5단원을 잠깐 정리를 하면 그냥 5단원 전체를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단원 잠깐만. 5단원 이거야. 봐봐. 5단원 간단해요. 5단원은 세포가 있어. 응? 세포가 있어. 근데 세포가 뭘 얻어낼 거라고? 에너지를 얻어낼 거라고. 그럼 이 에너지를 누가 이용하는 거야? 동물들이 이용한다고. 내가.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세포한테 끊임없이 뭘 줘야 돼? 영양소를 줘야 돼요. 그지? 영양소를 주면 이 세포는 영양소 만든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 노폐물이 만들어져. 그럼 이것까지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거해 준 애가 누구다? 기관계다. 기관계. 글씨가 그렇게 거지같이 안 써지니? 기관계.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 생물의 구성 체계, 지금 배운 거 생물의 구성 체계랑 영양소랑 그 다음에 기관계, 잘 소리도 기관계. 이거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기관계에 뭐가 있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만 배울 거라고. 하나, 둘, 끝. 간단하죠? 참 쉽죠? 좀 더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 파트는 패스? 이 파트는 패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에너지니까 식물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동물에서 배울 거니까 동물에서 이 기관계를 통해서 세포한테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이 노폐물은 버릴 거다. 누구를 가져서? 누구를 통해서? 이 기관계를 통해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통해서. 그럼 세포는 영양소를 얻고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세포를 통해서. 자, 느껴몸? 자, 그러면 영양소부터 배웁시다. 영양소 간단해요. 영양소. 뜻부터 볼게. 자, 영양소의 정의는 에너지원을 쓰인다. 몸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게 영양소예요.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 오케이 바리? 그럼 봐. 영양소가 에너지원이야. 그럼 이 세 개념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짱스. 뭐냐고. 에너지원이라고. 에너지원.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세포는 뭘 필요하다고. 에너지를 필요하다고. 그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에너지원이. 오케이? 에너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중에 에너지원을 쓰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종류를 보면 에너지원으로 쓰인 애들을 옛날에는 주 영양소라고 했어. 근데 주 영양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영양소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냥 얘를 3대 영양소로 부르는 거야. 3대 영양소.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 3대 영양소. 걔가 누구 있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럼 탄수화물도 볼게. 탄수화물은 주 영양소야. 주 영양소라는 건 뭔? 주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이 뭘 얘기하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왔어. 그러면 탄수화물 먼저 쓴다고. 몸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럼 왜 탄수화물 많이 쓰느냐? 쓰기가 제일 쉬워. 간단해. 뼈 발린 고기랑 그냥 고기가 있어. 그럼 뭐가 먹기 쉬워? 그냥 고기, 순살고기. 똑같아요. 세포도 탄수화물을 가장 이용하기 쉬워해서 주 에너지원을 쓰여요. 그럼 이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곡류, 감자, 고구마, 쌀, 감자, 고구마, 쌀, 또 벼, 뭐 곡류, 이런 애들. 네, 단백질을 보면 단백질도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뭐 효소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단백질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육류에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또 뭐 있냐? 콩이도 있네. 뭐 이런 애들 좀 알아봐두고. 그다음에 지방 볼게요. 지방은 에너지원을 쓰이고 구조와 기능,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식용유, 버터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느끼 기름하네. 그런 데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이게 3대 영양소인데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게 있네. 3대 영양소 말고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뭐 부영양소. 부영양소에는 무비물, 호러 무비물, 액션 무비물, 무기염료, 그다음 비타민 또는 바이타민이라는데 요즘 교과서에 또 비타민 돼 있네. 작년까지 뭐 바이타민 돼 있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자, 무기염료, 비타민, 물 이렇게 있어요.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뭐야? 무기염료는 얘네들 에너지원 쓸까? 안 쓰여요. 에너지원 아니야.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주교표에서 배웠던 애들. 칼슘 물에 많이 녹아 있는데 뭐 칼륨, 인, 황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는 쓰이지 않지만 뭐 몸을 기능을 조절해 준 애들. 얘네들 다.
구성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도 뭐 구성할 수 있고 비타민도 조금씩 있는데 되게 극소량이 있어서 뭐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냥 기능을 조절해 준다. 교육 과정에서 많이 빠져서 뭐 기능 조절해 준다. 그 구체적인 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뭐 어디 있냐? 어디 있지? 우유, 치즈, 뭐 견과류 뭐 이런 데 많이 있을걸? 철황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많이 있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 비타민은 뭐 어디 있어? 채소, 과일 뭐 이런 데 많이 있겠죠. 근데 물은 뭐 물에 많이 있겠지 뭐. 그지? 교과서 책 봐. 뭐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빼주고 자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 3대 영양소가 끝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또 뭐냐면 이 영양소가 있어. 그럼 여기는 3대 영양소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많이 있는지 검출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출하는 약들이 얘네들이라고 해. 얘네들 아베뷰스 아베뷰스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녹말이랑 포도당 또는 엿당 이당류가 있는데 녹말하고 포도당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얘를 확인할 거야. 그럼 녹말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으면 청남색 포도당과 엿당을 넣으면 베네딕트 용액이라 했는데 베네딕트 용액은 좀 반응성이 좀 느려서 여기 플러스 가열을 해줘요. 가열 글씨가 또 안 써주네. 여기다가 쓸게. 가열 여기 있는 포도당과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같이 가열해주면 얘가 황적색이 돼. 황적색 만일에 포도당과 엿당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당류 그러면 황적색이 돼요. 여기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비유렌 용액 황구수구 황산구리 그다음에 수산나트륨 황구수구 황구 방귀 끼니까 구수하나 황구수구 응? 어쨌든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뷰레 용액이 반응하면 보라색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다음 지방은 지방으로 가는 수단 3 용액 수단 세 가지 스포츠카를 타고 와요. 빨간 스포츠카야. 됐죠? 지방은 수단 3 용액과 반응하면 뭐 선홍색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또 자세한 거는 뭐 책 보거나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양소는 정의, 종류, 검출 알아두면 되고 패스. 그다음에 소화 볼게요. 소화는 정의부터 봐야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베리베리 임포턴트하니까 이거 이제 왜래 또. 자 소화부터 볼게요. 소화는 음식물 있어. 근데 봐봐 세포가 얼마나 냐면 요만해. 요만해. 근데 영양소 있다만 해.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 여기는 세포는 영양소를 얻은 다음에 뭐 에너지를 얻어내야 된다고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지구 생태와 같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양소가 있다만 해. 근데 세포는 있다만 해.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소화 같은 경우는 이 영양소 음식물을 분해하고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걸 소화라 그래요. 오케바리 나 혼자 떠드니까 좀 그러네. 수업 시간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마스까. 자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소화는 정의가 뭐냐면 분해하고 쪼개는 거야. 쪼개고 분해하는 거 음식물을. 그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쪼개는 거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쪼개는 거.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분해해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소화 효소가 영양소를 분해해요. 자 이런 거지. 영양소가 이렇게 막 있다 뗐다 끊겨 있어 이렇게. 그럼 팍팍 뿌려. 와쭈 하 이빨로 막 부셔. 그럼 이만해질 거 아니야. 근데 세포는 아직 이만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소화 효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조그맣게 잘라버려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쪼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달라붙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 단백질. 기관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기능이 다르니까 기관마다 하는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종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과정을 볼게요. 과정.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네. 자 종류에는 물리적 소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있고 소화관이 있는데 소화관은 음식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소화관이라 그래. 음식물 이동하는 통로.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음식물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돼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떡근형. 됐죠?
그 뭐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뭐 비속어 쓰지 말고, 응? 그 다 나온다는 건 아니고, 아니야. 그럼 너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소화샘. 자, 소화샘을 보면 소화샘은 이런 거죠. 소화샘은 소와 액을 분비되는 곳이에요. 소화액, 소화액. 소화액은 소화 효소도 되고 소화를 돕는 물질 다 돼요. 그래서 침샘, 위샘, 위액이 뭐야? 위샘, 간, 쓸개, 이자 등등이 있다. 오케이? 나누자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소화관을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 자, 소화관을 기준해서 소화관을 기준으로 쓰면 입 보이죠? 식도는 뺄게요. 소화 과정의 화학적 소화 과정을 근간으로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 입이 있고 위가 있고 소장, 대장, 항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자, 입에서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애가 있어. 걔가 뭐냐면 아밀레이스. 아직까지 세포는 얘를 흡수할 수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 있는데 이 펩신은 단백질 중간산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 펩신은 혼자서 이렇게 활성화 안 돼. 이 역할을 못 해. 그래서 여기는 염산이 있는데 위산이 얘를 펩신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위산은 얘만 하냐? 이 기능만 하냐? 아니에요. 살균도 하고 단백질을 변성도 해요. 음식물에 세균 엄청 많아요. 걔를 다 때려잡는 거지. 와도 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위산이 이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중간산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아직도 여기 있는 중간산물, 단백질 중간산물과 엿당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더 작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샘을 보면 쓸개, 간이 있는데 간에서 이 쓸개즙을 만들어. 근데 이 쓸개즙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유화라는 건 뭐냐면 지방 유화는 이렇게 지방이 있어. 이렇게 물처럼 따뜻게. 근데 이 쓸개즙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방울방울져. 되게 조그만한 방울이죠. 이렇게 방울방울. 나눠진다고. 물리적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그래서 소의 효소가 아니라 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있는데 라이페이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 잠깐 저장되었다가 십이장 쪽에서 이렇게 분비돼요. 그래서 간에서는 쓸개즙, 지방 유화를 돕는다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잠깐 만화님이 와서 잠깐 멈췄다. 어디까지 했냐? 어디까지 했냐? 여기다 여기. 간 쓸겠죠? 자, 그다음에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베리베리 임포턴트. 탄단지를 다 분해하는 효소를 내. 그래서 녹말은 똑같이 엿당으로 바꾸는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아밀레이스를 분비하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단백질 중간산물을 분해하는 또 중간산물, 더 작은 중간산물로 만드는 트립신.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그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해요. 그러니까 중간 지방의 종류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중성 지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 글리세롤이고 지방산이 3개 있어. 근데 모노글리세린은 뭐냐면 이 지방산 하나에다가 글리세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모노글리세린이라고 해요. 그다음 지방을 이렇게 떨구고. 그래서 라이페스가 지방을 이런 식으로 분해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보세요. 아직까지 세포에서는 얘네들을 흡수할 수 없어요. 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막파두로 이제 다 분해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뭐 여러 가지 이당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엿당만 볼게요. 엿당을 분해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여기 작용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단백질 분해 요소는 아까 전에 단백질 있었잖아. 단백질과 중간산물 있었잖아. 단백질과 단백질 중간산물이 있는데 얘를 분해시킬 수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분비돼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포가 실제로 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얘네들이라는 거지. 얘네들이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예요.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흡수할 건데 어디서 흡수할까? 당연히 막판 마무리진 누구? 소장에서 하겠죠, 소장. 그래서 소장에서 뭐냐면 얘네들을 흡수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단단지 물론 여기는 얘는 뭐 다른 형태로 흡수하긴 하는데 일단은 봐봐. 흡수를 하는데 흡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 수용성 물에 녹는 거, 지용성은 뭐 기름에 잘 녹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이거. 얘는 심장. 경로가 이래. 얘는 심장. 얘는 간. 얘는 소장. 오케이? 이 간처럼 생겼잖아, 봐. 간. 얘는 심장. 심장으로 가야지 이제 세포로 갈 거라고. 다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수용성 양분은 이런 식으로 가요. 소장, 간, 심장으로. 지용성은 소장에서 흡수되면 심장으로 바로 이렇게 가는데 경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수용성 양분은 이런 식으로 가요. 수용성 양분은 여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있으면 소장 반 자른 거야. 그럼 이렇게 이거 뭐라 불러? 이거 주름이야, 주름. 소장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르면 여기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주름에 이렇게 뭐가 털이 났어. 이 털을 뭐라면 융털이라. 융털. 이 융털인데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 융털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인 거지. 교과서 그림 있으니까 그걸 봐. 자, 융털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 융털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융털에 이렇게 뿌까맣게 나온 얘네들이 있어요. 이런 혈관. 혈관은 아니고 암주관이라는 게 있어. 암주관. 여기 암주관이에요. 자, 이게 암주관이고 이 암주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얘가 모세혈관.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얘는 암주관, 여기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얘는 모세혈관. 그래서 여기는 수용성 양분은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여기 장 내겠지, 장. 소장 내 환경이라면 여기 있는 수용성 양분은 이렇게 들어가, 모세혈관으로. 지용성분은 암주관으로 들어가요. 암주관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지용성 양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지용성 양분은 암주관으로 가서 이 암주관은 림프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림프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좌쇄골하 정맥이 있는데 하여튼 정맥. 쇄골하 정맥. 여기 뭐야? 쇄골하? 여기 목 옆에 보면 이렇게 뭐 이거 뭐라 그러지? 이름을 잘 생각나네. 왼쪽에 있는 뼈 밑에 있잖아. 이렇게 모아지 옆에 이렇게 쇄골. 마른 사람한테 보이는 쇄골. 나 같은 사람한테 보이는 거. 이 쇄골 밑에 정맥이 있는데 그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요. 이게 잘 안 써지네. 심장. 그다음에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용성 양분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오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간 다음에 심장으로 가요. 경로가 이렇게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수용성, 이렇게 가는 건 지용성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부터 바로 백질 꺼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생물의 구성 체계, 백제 써, 영양소 써, 그 다음에 소화 써, 아는 대로 써봐. 모르면 다시 봐. 오케이 바리? 다음 수업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좀 이따 봐. 두 번 시간에 소화 배웠으니까 오늘 순환. 저 순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환 먼저 정의를 볼게. 순환은 딴 거 없고 이런 거야. 세포가 있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소화관이 이렇게 있잖아. 소화관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있어. 그럼 소화관 이렇게 있으면 소화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는 발끝에 있는 세포. 얘네들한테 영양소 어떻게 줄 거야? 피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해 주는 애들을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그런 기능 순환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키워드는 이제 운반이라는 거죠. 운반. 노폐물, 영양소,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운반해 주는 게 순환이다. 그럼 순환이 일어나는 곳에 그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구성 먼저 보면 혈액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심장이 있어요. 먼저 우리 뭐 볼까? 그렇지. 그냥 혈액 보면 되겠지. 혈액부터 볼게요. 자, 혈액은 이렇게 돼 있어. 혈액은 이런 거야. 피를 이렇게
비커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 오래 넣으면 이렇게 피를 받으면 이렇게 빨개질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무겁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얇은 애들은 그냥 여기 둥 떠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뭐라 부르냐? 혈장 성분. 얘는 혈구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류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뭐 혈장, 혈장이 있는데 이 혈장은 다른 거 없고 그냥 이거야.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단백질 등을 운반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산소를 이렇게 가로쳐 놨잖아. 산소는 왜 가로쳐 놓냐면 이동하긴 하는데 되게 극소수. 그 다음에 얘 혼자 이동도 하긴 하는데 조금 가둬놓고 운동해야 돼. 왜냐하면 산소가 반응성이 커서 얘를 그냥 100% 풀어놓고 다니면 혈관이 좀 손상돼.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운반을 얘한테 밀리는 거지. 얘한테 적혈구가 그 기능을 해요. 왜? 산소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래서 혈장은 이런 식으로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단백질 등을 운반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 거고, 혈구 같은 경우는 세포 성분이 세포. 그럼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인데, 그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백혈구는 핵이 있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핵이 없어.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백혈구 같은 경우는 여기 핵이 있으니까 얘를 염색해서 보고 싶어. 그럼 핵만 염색하면 되잖아. 다른 애는 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염색하는 애가 김사핵이에요. 백혈구를 염색하는 게 김사핵. 얘는 염색되면 보라색이 되는 거지. 그 백혈구는 기능이 뭐냐? 식균작용이야, 식균작용. 몸 안에 들어오는 세균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오이자, 다 잡아먹어요. 자, 그 다음에 백혈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는 핵을 없애. 왜 없애냐면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없어서 이게 온폭 폐했다고. 왜냐면 여기에 세포가 있는 거, 핵이 있는 것보다 핵을 빼버리면 이 공간에 누굴 수 있는 거야? 산소를 넣을 수 있다고. 산소를 넣을 수 있어요. 산소를 넣을 수 있어서 제 핵을 빼버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왜 산소를 어떻게 운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애는 못 하는데. 여기는 백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이렇게 땡겨. 산소 넣으러 한번 있을게. 내가 운반해줄게. 그래서 헤모글로빈으로 인해서 여기는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 자, 혈소판 볼게요. 혈소판은 피에 찔린 게 아니라 칼이 찔렸어. 살짝 베었어. 피가 나오잖아. 이게 멈추잖아. 그게 혈소판. 스파이더맨이니까 스파이더맨. 푹 터지면서 그냥 막 거미줄가 쭉쭉쭉 치면서 여기는 혈액을 응고시킨다. 피가 나오지 않게 막아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혈관 볼게요. 혈관은 이래. 동맥, 정맥, 모살관. 자, 봐. 여기서 퀴즈. 순환이 뭘까? 순환. 사이클이잖아. 사이클. 순환한다잖아. 지하철 2호선 순환선 맞나? 왜 순환한다 그래? 어떤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기점으로 다시 돌아오죠. 우리 몸에서 이 순환에 해당하는 기점이 있어. 걔가 누구냐면 심장. 심장.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혈관을 이름을 짓는 게, 그 다음에 기능을 잡는 게 이 심장을 기준으로 잡는다니까. 이게 뭔 소리냐? 자, 심장 있어. 순환을 하려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심장이. 그럼 심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가는 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피를 동맥이라 한다고. 그래서 심에서 나가는 거. 그럼 정맥은 뭘까? 여기 들어오는 거. 심장으로 들어오는. 꼭 알아둬야 돼, 이거. 굉장히 베리베리 임포턴트해요. 자, 그래서 기준은 그거야. 순환의 그 기점이 된 애가 심장인데,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그죠? 동맥, 정맥. 그럼 모절관 뭐냐? 여기 있는 혈관이 뭐 하는 거야? 운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왜 뭘 운반해? 세포한테 운반하려고 하는데 영양소를 줘야 돼.
근데 웃긴 게 이런 거지. 여기 있는 동맥하고 정맥은 두툼해요. 여기 두꺼워. 피가 안 나와. 못 나와. 미치는 거지. 정맥도 있어. 피가 못 나와. 세포 여기 있는데. 못 나와. 피가 못 나와. 얼씨구? 그럼 그 기능을 해주는 뭐야? 세포한테 야 여기 운반됐어. 너 받아가. 영양소 오도폐물 이게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동맥이 있어. 정맥이 있어. 세포가 있어. 못 나가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눠. 갈래갈래 나눠요. 이렇게 막 갈래 나눠. 근데 이게 뭐라면 모세혈관이 가늘어서. 근데 모세혈관인데 얘를 확대해서 볼게. 확대해서 보면 단층 세포야. 이렇게 단층 세포. 단층 세포인데 심지어는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 구멍이. 그럼 여기 있는 혈액이 쏘여 있는 물질들이 세포로 공급되겠죠?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심장 아니 여기 있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면서 세포와 물질 교환 또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근데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속력이 굉장히 빠르면 되는데 안 되겠죠. 이물 영양소 주고 노폐물 안 받아가.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그래서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느려. 제일 느려 제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 동맥 봐. 이 동맥 보면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뻥 튀어서 나오잖아. 피가 퍽퍽 나오는데 이걸 버텨야 된다고. 심장에 푹푹 이렇게 피가 쫙쫙 나오는데 버텨야 되잖아. 그래서 동맥은 구조상 굉장히 두껍고 탄성력이 좋아. 탄성력이 뭐냐면 늘어났다가 자기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힘. 이건 굉장히 세요. 왜? 버텨야 된다니까? 심장 쿵쿵 누르는 걸 버텨야 돼서 이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피가 나갈 때 이 모든 힘들을 지켜서 이겨내야 돼. 이게 얘 운명이야. 그래서 여기는 동맥 같은 경우는 두껍고 탄성력이 좋다. 근데 웃긴 건 여기는 정맥이지. 정맥. 얘는 혈압이 굉장히 낮아. 동맥이 다쳐. 심장에도 나가. 그러면 이 압력이 굉장히 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 모세혈관 막 나눠졌죠? 그 압력이 굉장히 분산됐다고. 엄청 약해졌다고. 근데 얘가 뭐였어? 힘이 하나도 없어. 피에 힘이 없어. 그 힘이 없어 쭉 가고 있다고. 근데 마이너스 압력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그럼 피가 이쪽으로 쏠리기도 해. 큰일 나겠죠.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다 역행하면 되는데 피가 이렇게 쭉 흘러야 되는데 이쪽 역행하면 어떻게 돼? 끝장나는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아니, 왜 이래? 너 뭐야? 야, 응? 저가 그럼 심장에서 어떻게 돼? 혈액에서는 혈액이 뒤로 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넣어주냐면 정맥 같은 경우는 판막이 있어요. 정맥이 이렇게 있잖아. 혈액이 이렇게 흐르게 어떻게 되냐면 판막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이딴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입체적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뭔지 알겠지? 입체적으로 모르면 수업 시간에 물어봐. 뼈 이렇게 갔어. 근데 마이너스 되려면 다시 이렇게 역행하는 걸 막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피가 옆으로 쏠리면 이 문이 다 이렇게 닫혀요. 이렇게 닫혀. 못 간다고.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판막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대망 이제 심장. 심장은 구조가 이심방 이심실이에요. 이심방 이심실. 자,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좌우를 얘기하는 좌우. 자, 하나 더. 심방은 손님이면 사람 방에 모셔라 하잖아. 그럼 심장 있으면 심장에서도 피가 올 거 아니야. 방에다 모셔야 된다고. 심방. 수술실은 수술실 처리하고 보내야 되잖아. 환자를. 그래서 심실은 뭐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잠깐 모아두는 거. 오케이 말이? 이거 들었었나? 안 들었었나? 어쨌든 그래서 보세요. 이심방 이심실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림 잠깐 봐봐. 그려줄게. 봐봐. 이런 거야. 심장을 그리면 한번 따라 그려야 돼. 이건 구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됐지. 심장을 그리면 그림이 또 그지가 잘 나와. 봐봐. 우주주주 이렇게 돼. 아이언샷을 만들어. 아이언샷. 아이언샷. 이게 심장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근육 그리는 거거든. 근육. 이 근육에 다. 이 근육. 심장 근육. 쭈쭈쭈쭈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심장도 피가 거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어. 이렇게 있어. 오케이 말이?
이렇게 판막 있어. 그럼 잘 봐. 20막 20인치잖아. 이건 내 심장이야. 그럼 여기는 좌측일까 우측일까? 내 심장이야. 네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심장. 그럼 여기는 응, 우심방. 우심방. 얘는 우심실. 그럼 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피가 이렇게 들어와. 그다음 어떻게 돼? 그게 나가는겨. 피를 잠깐 모셔두는 우심방. 보내는 우심실. 됐죠? 그럼 여기도 또 피가 이렇게 들어올 거네? 그럼 좌측이잖아. 좌측이잖아. 그래서 여기 내 심장이니까 좌심방. 됐죠? 그랬다가 얘가 어떻게 돼? 왔다 피가 또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여기는 좌심실. 좌심실. 그지가 그지였네. 오케이? 이렇게 된겨. 그 그림이 뭐냐? 이거다. 이거. 느낌 오죠?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피를 잠깐 모는 우심방, 우심실. 피가 다시 왔다가 가는 좌심방, 좌심실. 오케이? 그럼 얘를 다 심플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얘를 심플하게 그리면 이런 거지. 자, 보세요. 얘를 심플하게 그리면 이런 거야.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이걸 한번 그려보는 게 나아요. 자, 이 예를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심장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자 봐. 피가 이렇게 들어와요. 우심방. 그죠?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나갈 거야. 근데 얘 어디로 가면 폐로 가, 폐. 폐에서 다시 들어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온몸을 도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명칭 먼저 알아야 되는데 봐. 이런 거죠. 얘는 확대해서 보면 심장이 있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봐.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돌아서 와. 그럼 심장을 들어오네. 온몸을 돌아서 오죠. 그럼 이 온몸을 돌았으니까 피가 굉장히 많겠지. 큰 들어오니까 혈액이 들어오니까 정맥이라고. 대정맥. 여기 있잖아. 정맥은 심장에서 들어오는 피가 있는 거. 대정맥. 대정맥 들어왔어.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디로 가? 우심실 들어왔다가 이제 갈 거야. 가니까 어디? 폐로 가죠? 폐로 가니까 피에서 심장에 나가네. 폐, 동맥. 폐로 가는 동맥 나왔잖아. 피가. 그죠? 근데 폐에서 이제 들어올 거야. 이렇게 들어와. 그럼 폐에서 들어오네. 정맥. 폐정맥. 여기 폐정맥인겨? 폐정 들어왔어.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어떻게? 얘 이제 온몸으로 나갈 거니까 커야 된다고. 혈관이. 나가니까 동맥. 오케이? 그래서 대동맥 돌아서 온몸 돌고 다시 돌아오는겨. 순환하는 거지. 근데 잘 봐. 이런 거지. 보세요. 이거 봐봐. 얘가 순환이라는 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순환이라고 하면 심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갔다 들어온 거네. 그죠? 그게 하나의 사이클이야.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나갔죠. 폐로 갔죠. 들어왔죠. 그지? 그럼 심장이 있어. 나갔죠. 다시 들어왔죠. 사이클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폐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이 하나 있고 온몸을 중심으로 사이클이 하나 있다고. 오케이? 이런 거 뭐냐면 혈액순환이라 해요. 혈액순환. 혈액순환인데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심방하고 심실이 있어. 심실은 처리해서 온몸에서 보내는 거잖아. 혈액을 보낼 건데 그래서 순환에는 심실부터 시작해 무조건. 왜? 기점이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처음 보내는 게 심실이거든. 피를. 그럼 폐동맥부터 볼게요. 여기 폐. 그래서 폐로 도는 폐순환, 그 다음에 온몸으로 도는 온몸순환 두 개가 있는데 그럼 폐순환부터 볼게. 봐봐. 이거 풀 수 있어. 봐봐. 자, 여기는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폐로 갈 거니까 우심실에서 나가요. 쭈쭈쭈쭈 나가. 그럼 뭐야? 이거 폐동맥이죠. 그래서 폐동맥 갔다가 폐로 가. 그죠? 폐정맥을 거쳐서 어디? 좌심방. 이게 끝난 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심장을 나갔다가 심장 다시 들어왔잖아. 이런 거 뭐라 하냐면 폐순환이라. 폐순환. 볼까? 폐순환. 그래서 폐순환은 봐봐. 우심실. 됐죠? 우심실. 여기. 그 다음에 폐동맥. 폐. 여기 폐. 다시 돌아져. 폐정맥. 뭐야? 이거 폐. 두 번 있네. 됐죠?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오케이? 보이죠? 보이지? 이거 뭐 자꾸 꺼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오몸순환을 볼 건데 오몸순환도 간단하죠. 뭐야? 자, 여기 보면 좌심실에부터 시작할 거야. 왜? 심장을 기준이니까. 좌심실 나와요. 나와. 대동맥. 오케이? 대동맥 가서 쭉 가네. 그죠? 좌심실, 대동맥. 온몸 가르쳤죠? 온몸에 있는 모혈관, 기체기관이 일어나고 물질기관이 일어나고 쭉쭉쭉쭉쭉 대정맥.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 우심방. 이게 뭐? 온몸순환. 간단하죠? 좀 쉽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온몸순환은 이런 거. 좌심실 갔어요. 좌심실 시작. 대동맥 왔죠? 대동맥. 그 다음에 어디? 온몸. 대정맥. 우심방. 잠시 입조인. 끝. 자, 근데 여기서 심장의 특징이 있다는 거지. 심장의 특징은 딴 거 없고 판막이 있어. 여기는 아까 전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있죠.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어. 그게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심장 여기서는 안 그려졌는데 봐봐. 여기 보면 심장이 동맥으로 나갈 건데 얘 이름을 볼게요. 여기 나가잖아. 여기를 뭐라 불러? 폐 쪽으로 가는 동맥이잖아. 폐동맥. 그럼 얘는 여기는 온몸으로 가는 동맥, 대동맥. 근데 여기서 심장이 여기에 수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푹 얘기하고 훅 막 쥐어짠다고. 근데 늘어날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심실과 여기는 심실과 동맥 사이에 이런 식으로 판막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심장에는 판막이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렇게 하나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알아두세요. 베리베리 임포턴트.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는 뭐냐면 이제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다는 거야. 동맥혈, 정맥혈은 뭐냐면 산소 농도가 굉장히 많으면 동맥혈, 산소의 농도가 되게 낮으면 정맥혈이라 그래. 그럼 봐봐. 동맥혈, 폐를 중심해서 여기에 산소가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그럼 여기 폐를 지나면서 여기는 산소가 굉장히 많겠네. 그래서 폐정맥과 대동맥은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동맥혈이야. 반대로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얻었어. 쭉 들어오죠. 그럼 얘는 정맥혈. 정맥혈은 대정맥에 흐르는 혈액, 그 다음에 폐동맥에 흐르는 혈액은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낮은 정맥혈이 흐른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이렇게 베리. 19분 지나니까 잠깐 쉬고 좀 이따 또 할게. 지금 이제 호흡도 이제 정의를 먼저 알아야죠. 호흡 정의. 호흡은 공기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과정. 근데 왜 공기라고 하느냐? 그냥 대기에 있는 게 폐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공기에 있는 그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몸하고 몸 밖이 좀 틀려. 동도가.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몸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 전체가 폐로 들어가지만 그 중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몸 안과 몸 밖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몸 안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 대기에는 산소가 많지만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산소의 농도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몸 안으로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기관은 호흡과 관련된 기관에는 코는 공기를 축축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털이 있고 코털, 그 다음에 점액이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기관이 있어요. 기관은 우리 식도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잖아.
기관이 있는데 이게 나눠지면 기관지. 그러니까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나눠져. 폐 쪽으로 갈 때 이걸 뭐라 불러? 기관지. 근데 여기는 기관지에는 섬모라는 게 있어. 섬모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 기관지가 있으면 기관이나 기관지가 있으면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 근데 얘가 이게 노젓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휘젓는 거야. 이쪽 위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꺾이면서 위로 보내. 이렇게 위로. 그럼 먼지하고 세균이 있으면 위로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먼지하고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폐포가 있는데 폐는 폐포가 있어요. 폐는 폐포가 있는데 여기 기관이 있으면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기관지는 폐 쪽으로 들어오면 얘가 기관지가 이렇게 더 나눠져. 막 나눠져. 이렇게 나눠져. 많이 나눠지는데 이 기관지 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기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폐포랑 연결돼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얇은 것보다 이렇게 뭉뚱뭉뚱 이렇게 폐포랑 연결돼 있으면 표면적이 증가된다고. 표면적이 증가되면 여기 안에서 기체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기관지가 뾰족한 상태로 있으면 여기에서만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건데 이게 폐포 뭉뚱뭉뚱한 것에 다 연결돼 있으면 이 부분 표면적이 증가돼서 이 부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게 장점인 거야. 자, 그리고 그래서 폐포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기체 교환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코, 기관, 폐는 근육이 아니야.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인 거지.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라고도 해요. 갈비뼈가 있는데 흉경막과 갈비뼈가 있는데 얘의 영향으로 흉강의 압력과 부피가 변해요. 그러니까 흉강은 어디냐면 폐가 있어. 여기 폐가 있으면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있는데 이 막 사이를 뭐라 보면 흉강이라 해요. 흉강. 그럼 여기에 횡격막이 있고 여기에 갈비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횡격막 같은 경우는 상하 운동을 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아래로 움직이면 폐가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흉강이 커지면 여기는 안에 있는 폐도 이렇게 커지겠지. 그럼 공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됐죠? 갈비뼈는 원래 그 늑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볼 때 갈비뼈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횡격막과 갈비뼈가 위아래 운동을 하면 흉강의 부피와 압력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연의 모든 이치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 높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잠깐만. 소리 꼬맹이가 와서.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이치는 고기압에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압력도 똑같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 그러면 공기가 들숨에서 들어온다는 건 여기는 저기압이고 여기는 고기압이라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 여기가 고기압이고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호흡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 보세요.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 여기 횡격막, 갈비뼈, 흉강에 영향을 받아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호흡의 원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호흡의 원리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산소가 들어오는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는, 날숨은 모세혈관에서 대기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과정인데, 자, 이 과정은 횡격막하고 갈비뼈 흉곽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설명이 간단해요. 자,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는 압력이 여기 내려가고 갈비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들리면 숨 들이면 갈비뼈가 올라오잖아. 자, 올라가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 흉곽의 부피는 이렇게 커지죠. 그럼 안에 있는 폐도 커지겠네. 그러니까 부피는 커지고 공기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저압, 여기는 고압, 저압이 된다고. 흉곽내는. 그럼 폐도 똑같이 저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이쪽 날숨은 쉽게 설명이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호흡 끝. 끝. 거지고 끝.
자, 이제 배설을 볼게요. 이제는 배설을 볼게. 배설이라는 건 뜻부터 볼게요. 뜻은 이런 거야. 노폐물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몸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게 봐봐. 여기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몸 안에 있는 게 이제 몸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때 필요한 게 누구라? 배설계. 그럼 잘 봐. 여기서 몸 안에 있는 애는 피잖아. 피 있는 애가 몸 바깥으로 가야 돼. 몸 바깥으로. 그 기능을 해는 애가 누구냐면 콩팥이에요. 콩팥. 오케이? 콩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볼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보낸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보내는데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가 받은 영양소가 에너지 쓰는데 이용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영양소에 있던 애들이 쓰고 남은 애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쓰고 남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노폐물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노폐물들은 영양소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집합체인 거야. 오케이? 그럼 볼게요. 그러면 영양소의 원소를 알면 노폐물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자, 탄수화물을 보면 CH5로 돼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 근데 여기 질소가 있네.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초죠, 초. 얘네들. 그럼 CH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자, 여기는 물 같은 경우는 몸 바깥으로 보낼 거니까 날숨, 호흡 중에 날숨을 통해서 나가고 오줌을 통해서 나가요. 이산화탄소는 호흡에 있는 날숨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럼 해결 안 되는 애가 있죠? 걔 누구? 여기는 질소. 얘는 이제 못 나가는 거지. 못 만든 거지 아직. 얘네들 단백질은 그래서 말이 꼬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단백질은 이 질소를 보내야 되는데 이 질소 노폐물은 누구냐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독성이 있어요. 그 얘를 중화시켜야 되잖아. 몸 안을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간에서 뭐로 바꾸냐면 요소를 바꿔. 그럼 요소를 바꾼 다음에 이제 몸 바깥으로 보여야 되니까 아까 전에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지.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나가게 돼요.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노폐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더라. 그래서 오줌을 나가더라. 그럼 여기는 물 같은 경우는 날숨을 호흡으로 나가고 오줌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날숨, 호흡에서 날숨으로 나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말이? 그리고 다시 이제 배설의 기관을 볼게. 배설의 기관에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콩팥 되지? 이게 좌우 산싹이 있는 거야. 콩팥. 그다음에 콩팥에서 이렇게 오줌이 모이죠? 이렇게 이동하죠? 이게 오줌관. 얘가 오줌관. 이거 모아놓는 거 이거 큰 거 이거 방광. 오줌이 나가는 길 요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여기는 콩팥은 몸 안에 그러니까 혈액 속에 흐르는 애들을 이제 몸 바깥으로 보낼 건데 그럼 혈액에 있는 애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콩팥 동맥이 있어요. 콩팥 동맥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동맥이 있으면 또 빠져나오는 누구? 정맥이 있겠네. 정맥. 그럼 정맥도 이렇게 가다가 피가 빠져나와서 정맥을 받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연결해주는 누가 있을까? 혈액에서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기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콩팥이 있고 오줌관이 있고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는데 이제 콩팥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콩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콩팥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구획이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으면 여기서 오줌을 만들어. 네프론이라는 많이 있는데 오줌을 만들어. 그럼 오줌을 여기 이렇게 구획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줌을 모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 모아야 이렇게 모아. 이 모으는 것을 뭐냐면 콩팥 깔때기라 깔때기 보셨잖아요. 이렇게 깔때기 이렇게 생긴 거 모으는 역할 한다고.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고 이 구역을 콩팥 깔때기를 한다. 그럼 콩팥 깔때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오줌관, 방광, 요도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콩팥신선 콩팥 겉에를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 또는 수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야. 겉질, 수질, 피질, 겉질 똑같은 말이고 수질, 속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오줌 만드는 애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 걔네들을 뭐냐면 네프론이라 그래요. 네프론. 자,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신장으로 누가 들어온서 동맥이 들어온다 했죠. 여기에 콩팥 동맥이 있어. 그럼 받아준 누구? 콩팥 정맥이 연결돼 있겠지. 그럼 콩팥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애가 누구라고? 모세혈관. 그럼 모세혈관이 이렇게 삐죽 나와. 이렇게 삐죽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꼬여. 원 모양이잖아. 가는 원 모양이라 해서 얘를 뭐라면 사구체라 불러. 사구체. 오케이? 그럼 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맥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구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렇게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있어. 얘를 뭐냐면 보호문 주머니. 보호문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 해서 보호문 주머니라 해요. 보호문 주머니. 보호문 주머니가 연결되고 이 보호문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이게 보호문 주머니. 보호문 주머니 연결돼 쭉 가는 관이 만들어져. 오줌이 이동하는 관. 그래서 얘를 보면 세뇨관이라 해요. 세뇨관. 그래서 사후부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을 모아서 오줌 만드는 기관, 뭐 네프론이라 부른다. 네프론. 네프론. 그래서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 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긴 콩팥 동맥 있고 콩팥 정맥 있잖아. 그럼 여기 모세혈관이 나온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사구체를 이루고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면 여기는 세뇨관을 이렇게 둘러싸요. 둘러싼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이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 여기는 세뇨관을 둘러싸.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아까 전에 무슨 기능 한다 했어? 물질 교환한다 했죠. 물질 교환한다는 건 여기에서 혹시나 이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 영양소는 버리면 안 되잖아. 물이나 영양소 중요한 애잖아. 그럼 다시 받으려고 모세혈관이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혈액에서 아직 보내지 않은 노폐물이 있어. 그럼 다시 보내야 되잖아. 물질 교환. 그래서 여기는 세뇨관 쪽으로 다시 보내려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젠 용어 싸움인데 여기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이런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요도, 방광, 오줌과는 몸 안이 아니에요. 몸 밖이야. 어디까지 몸 밖이냐면 여기는 보문 주머니까지 몸 밖이야. 뭔 소리예요? 보면 알아요. 보세요. 오, 다시. 오케이. 자, 이런 거지. 보세요. 내가 가는 철사가 있어. 가는 철사로 여기 집어넣어. 가는 철사는 몸 밖에 있는 거죠. 몸 밖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어디까지 와? 유도, 방광 오겠죠. 쭉 집어넣어. 오줌가간이 오겠지. 얘는 아직까지 몸 밖인 거야. 오케이지? 몸 밖. 더 집어넣어. 쭉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타고 오겠죠. 세뇨관 타고 오겠죠. 자, 여기 칠이 계속 들어가. 철사가 쭉 들어가. 어디까지 들어가? 세뇨관 들어가서 어디까지? 보문 주머니에서 딱 막힌다고. 얘는 모세혈관이잖아. 몸 아니라고. 그 여기까지가 보문 주머니가 몸 밖인 거야. 몸 밖. 오케이? 몸 밖.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용어 싸움이에요. 갈게요. 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건데 보세요.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 얘는 오줌 만드는 네프론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봐. 오줌이 생성되는데 맨 처음에 혈액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있죠? 이렇게 혈액에 있는 세뇨관은 여기는 모세혈관 따르는 혈액에 있는 영양소들이 또는 혈장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몸 밖으로 나가려고 여기 딱 통과돼. 근데 여기는 사구체랑 보문 주머니 사이에 구멍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크게 큰 애들은 이동 못해. 근데 작은 애 이동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이 현상을 여과라 불러요. 여과. 큰 애들은 걸러낸다고. 큰 애들은 걸러내고 작은 애들은 이렇게 통과시켜. 이걸 여과라 그래요.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혈액에 있는 물질들이 쭉 이동하는데 작은 애들, 그러니까 혈구랑
단백질, 지방들은 덩치가 커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 없어요. 대신에 작은 애들, 영양소 중에 작은 애들도 있어.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염류, 물 등은 이동할 수 있어. 작으니까. 이거 됐어요. 그럼 이제 봐봐. 얘는 몸 바뀌잖아. 보문주부터 몸 바뀐 거야. 그럼 여과 얘기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몸 바깥으로 쭉 가면 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오줌을 나갈 거잖아. 근데 잘 봐.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염류, 물, 필요물질이잖아.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요소도 있어요. 요소. 그 지금 안 써져. 요소도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런 애들, 영양소 필요한 애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등등이 이동할 수 있다고. 몸 안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 하면 제흡수라 그래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몸 안으로, 몸 바깥에서 몸 안으로 이동한다 해서 제흡수라 해요. 제흡수. 다시 여과됐는데 다시 흡수한다 해서 제흡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혈액 속에도 아직 노폐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혈액 속에 있는 누구? 모세혈관에 있는 요소들이나 노폐물이 있어요. 걔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몸 바뀐 누구? 세뇨관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뭐라 부른다? 분비라고 한다. 오케이, buddy?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관계의 상호작용을 볼게. 이런 거예요. 기관계 상호작용은 이런 거야. 지금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지금까지 배운 거 그냥 보는 거야. 영양소랑 산소가 필요해. 영양소랑 산소. 그러면 공급해줘야겠네. 어딜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세포가 소화기관 쪽에 다 포진되어 있다면 여기네들은 흡수되는 대로 에너지 노폐물 얻어서 쭉쭉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애들, 손끝과 발끝에 있는 애들은 이동 못 하잖아. 영양소 어떻게 받을 거야?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무조건 세포는 순환계를 통해서만 이동해요. 영양소랑 노폐물 받을 수 있어요. 영양소랑 산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 흡수했죠. 그래서 세포한테 주면 돼요.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주면 돼요. 다 해결됐죠. 클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봐. 그럼 세포에서 뭘 만들어? 노폐물을 만들 거 아니야. 노폐물을 만드는데 노폐물 종류는 뭐다고? 물, 이산탄소, 암모니아가 있었다고. 그죠? 그럼 여기는 물부터 볼게요. 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갈까? 오줌을 나가면 되겠네. 배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도 나가. 날숨에 있는 형태로 나가기도 해요. 입김 불면 어떻게 돼? 축 커잖아. 그게 물이라고. 그 노폐물은 물은 오줌과 날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 이산탄소 당연하지. 어디?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거쳐서 어디로 가? 호흡. 나간다고. 이산화탄소. 됐죠? 대학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중학교 과정은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도 이제 노폐물인데 얘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순환계를 따라서 단백질 안에 붙어있는 애들로 가는데 어디서? 간에서 순환계를 따라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간 다음에 요소로 바뀌어요. 요소. 그 전에 바뀐 애들 있어요. 근데 요소로 변해. 요소로 변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요소로 변한 다음에 간에서 요소로 변하고 폐설계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야. 쉽죠? 이런 식으로 한다. 상호작용이 이렇게 된다.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세포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아서 배출하더라 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buddy? 자, 여기까지 배설과 기관계의 상호작용 끝. 대망의 6단원. 이것도 한 번만 보고 그냥 끝내도록 합시다. 그냥 간단해요. 이거는 물질의 구별인데 물질의 구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할 거야? 물질의 특성을 보면 안다고. 물질의 특성,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물질의 특성,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떠한 측정을 통해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물질의 특성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물질의 특성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또는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지. 색깔, 맛, 냄새, 소리, 촉감 등을 통해서 이 물질은 똥이다, 된장이다 알 수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측정인데 측정 값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을 통해서 이런 공역값이 나오면 이 물질은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 몇 도에서 끓지? 100도. 몇 도에서 얼지? 0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있는데 이 물질의 특성은 감각기관, 그 다음에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물질은 물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요. 여기서 순물질의 정의는 한 종류의 물질로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한 종류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자연 상태에서 안정한 글씨가 안 나와. 안정한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한 한 종류의 물질, 자연 상태에서 안정한 한 종류의 물질. 예를 들면 이런 거 또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물질의 종류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이런 거 홑 원소라 물질이라고 해요. 홑 원소 물질. 다이아몬드 뭐로 돼 있어? 단소로 돼 있죠? 한 종류. 흑연 단소로 돼 있죠? 홑 원소 물질. 산소 한 종류죠? 오존 한 종류죠? 이런 거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반면에 얘는 한 종류긴 한데 얘는 한 가지 원소로 돼 있는 거고 원소.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라는 건 이런 거지. 원소긴 한데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면 자연 상태에서 나트륨하고 염소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NaCl 소금이잖아. 결합돼 있잖아. 안정한 상태잖아. 원소는 몇 종류? 두 종류. 근데 자연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라고 그냥 자연 상태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본다고? 화합물? 심플하죠? 이런 게 뭐겠냐면 소금, 설탕, 식초, 아세톤, 에탄올 이런 애들. 그냥 그 종류 한 종류긴 한데 원소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애들일 수도 있다고. 느낌 오지? 얘는 한 종류의 원소, 여러 종류의 원소인데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인 한 종류 물질로 이루어지면 순물질을 한다. 물도 똑같죠? 물 H2O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H2O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안정한 상태라고. 이런 애 순물질.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순물질의 특징이가 물질의 특성 한 종류니까 물질의 특성, 감각기관, 측정값 이런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일정. 물 봐봐. 물 H2O 물 봐. 녹는 끓는 점 어느 점이 항상 일정해요. 밀도 용해도 똑같다고. 물의 밀도는 1, 죽어도 깨어나도 1. 끓는 점 몇 도? 어디서? 끓는 점 100도. 녹는 점 어느 점 0도. 안 변한다고. 일정하다고. 그래서 순물질의 특징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이거. 가열 냉각 곡선의 수평구에 나타나. 이렇게 있으면 가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온도를 볼게요. 온도가 있으면 슬슬 온도를 증가되면 이렇게 증가되잖아. 물은 몇 도에서 끓여? 100도. 100도에서 이렇게 수평구에 나타난다. 냉각 곡선에도 쭉 가. 그다가 몇 도에서 온다고? 0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수평구에 나타난다. 됐어요? 순물질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니면 시험 끝나고 바로 물어보세요. 내일.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한 종류의 물질로 돼 있으면 순물질이고,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돼 있을 때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로 돼 있으면 혼합물이라 그래. 근데 이런 거 있어. 좀 더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게. 여기 소금물 있어, 소금물. 네, 소금물. 들어도 참아. 자, 소금물 있어. 물 있어. 여기 H2O. 물 있죠? 순물질이죠? 근데 여기다가 나트륨 섞었어. 얼마 나트륨? 소금물이잖아. 이게 소금물이거든? 근데 소금을 섞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요. 빨대를. 이렇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이렇게 먹어봐. 여기도 짜죠? 여기도 짜죠? 누가 더 짜지 않아. 그냥 골고루 짜.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애를 뭐라 부르냐면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소금물, 설탕물, 뭐 합금, 뭐 이런 애들이 다 뭐냐면 그냥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근데 이런 거 똥 있어. 똥물. 우와, 똥물. 오맨. 자, 펐어. 물질물에 펐어. 그다음에 이렇게 넣었어. 막 뒤죽 섞었어. 막 섞었어. 똥 섞었어. 내가 섞었어. 섞었어. 섞어다 여기 빨대를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쭉 여기 꽂고 이렇게 꽂았어. 시간 지난 다음에 빨대 꽂아 먹으면 어때? 여기 헐고 하잖아. 근데 여기 건더기 뜯더만 쳐. 이 균형이 섞이지 않았다고. 이런 걸 불균일 혼합물. 참 쉽죠? 그런 게 뭐냐면 암석, 흙탕물, 우유. 선생님 우유는 왜요? 탄단지가 다 섞여가지고 걔네들끼리 뭉쳐 있거든. 균일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불균일 암석 이런 애들이 있다. 흙탕물, 과일 주스 뭐 이런 애들. 불균일 혼합물. 자, 특징은 얘랑 반대야. 얘 순물질하고 반대예요. 물질 특성이 일정하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 물이 있어. 나중에 밀도 뵐 건데 물에다가 달걀을 넣어. 물에다가 달걀 넣었어. 그럼 밑에 가라앉잖아. 그럼 여기다 물이 있는데 여기다 소금을 집어넣어요. 소금물이잖아. 조금 집어넣으면 아직 달걀이 밑에 있어. 더 집어넣으면 중간으로 떠. 더 집어넣으면 위에 퍽 떠. 뭐가 변하고 있어? 밀도가 변하고 있죠. 변한다고. 일정하지가 않다고. 비율에 따라서 혼합물은 섞어 있는 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이 물질의 특성이 변해요. 자, 그 다음에 가열곡선, 냉각곡선에서 수평구간이 없을 수 있거나 여러 개 있다. 이건 나중에 듣고 나서 물어보면 교실에서 물어봐.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시간이 네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수평구간이 이렇게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유는 학교에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볼게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솜사탕 이만한 게 있어. 교실만한 게. 쇠가 요만한 애가 있어. 1g짜리. 얘는 5kg이야. 5kg짜리 1g짜리가 있어. 누가 무거워? 솜이 무겁죠. 되게 크니까. 그럼 여기는 솜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쇠랑 그냥 질량으로 따지면 여기 솜이 더 무겁죠. 근데 같은 부피 똑같이 쇠도 요만큼 솜도 요만큼 하면 누가 더 무거워? 쇠가 더 무겁죠. 그래서 같은 부피로 캐치한 다음에 얻어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는 걸 밀도라고 해요. 그럼 누가 더 무겁냐? 이렇게 측정하는 게 밀도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크기나 양에 관계없이 그냥 재면 무게라고 하고 질량이라고 하는데 밀도라는 개념은 그냥 동일한 부피,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동일한 부피인데 요만한 동일한 부피인데 얘가 더 무거워. 그럼 어떻게 될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밑으로 가라앉겠잖아. 예를 들면 솜하고 쇠하고 같이 넣었어. 그럼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어디에 깔려? 쇠가 밑에 깔리잖아. 쇠가 밑에 깔리고 솜은 요 위에 있잖아. 그 밀도를 보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밀도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순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 특징은 무거우면 이거 없었네.
무거우면 밀도가 많이 나가면 밑에 깔린다고. 밀도가 적게 나가면 위에 뜬다고. 섞어놨을 때.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측정은 이렇게 해요. 로우가 이거. 미안. 이렇게 돼 있어. 로우는 허트, 나눔, 부피, 볼륨, 분해, 매스,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측정해봐. 아니면 부피가 2ml짜리가 있어. 질량은 한 10g이야. 밀도는 얼마일까? 부피분의 질량 나누면 되잖아. 그거 얼마? 5. 응? 근데 여기 단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램 퍼 밀리리터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쉽죠? 근데 순물질의 경우에는 이 밀도가 어떻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그럼 한번 부피를 이렇게 하든 얘네 밀도는 어떻다? 같다.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은 증가될 거잖아. 작을수록 질량은 감소되죠. 이런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밀도의 측정은 이렇게 되는데 좀 우려할 건 순물질의 경우에는 이 밀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의 밀도가 가장 커요. 고체 밀도, 상태 변에서 고체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 표시는 기체가 굉장히 작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런 거지. 여기 확대해서 볼게. 와, 고체가 있어. 고체 여기 두 개가 있어. 입자야. 동일한 순물질의 고체예요. 여기는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부피는 이 정도잖아. 액체는 좀 거리를 두고 이 정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부피가 좀 커졌지.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야. 질량은 지금 일정하죠. 근데 부피가 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그럼 값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2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누가 더 커? 2분의 1. 얘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줄어든다고. 근데 기체 봐. 기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부피가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체들은 뭐 고체일수록 부피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 근데 누구만? 물만 액체가 더 커요. 밀도가 고체보다. 기체는 똑같고 제일 가장 작고. 이것만 잘 알아도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호수가 있어. 물이 있잖아. 물이 이렇게 있어. 추우면 얼음이 이렇게 떠 있죠.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만약에 투하되면 얼음들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수영하다가 죽겠지. 물고기 죽는다고. die. 아니면 여기서부터 얼면 die. 끝.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부피랑 질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부피는 이런 거요. 차지하고 있는 공간.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잖아. 그지? 이 공간. 부피.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볼륨감이 있네요. 부피가 좀 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른 사람은 부피가 좀 작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단위는 있는데 단위는 이렇게 해요. 봐봐. 단위는 이렇게 써요. 단위는 밀리리터. 그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 근데 세제곱 센티미터랑 밀리리터랑 똑같은 값이야. 단위가.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물질을 측정할 수 있잖아. 여기 1cm, 가로 세로 다 1cm야. 그럼 뭐야? 물 한 방울 정도 되나? 이게 한 1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게 1ml고. 단위가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미리 빼버리면 리터가 있겠고 2박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니까 이런 거지. 가로 세로가 다 1m, 높이도 1m인. 느낌 오죠? 어느 정도지? 이런 단위도 있다. 그래서 단위는 뭐가 있다? 밀리리터,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그다음 리터, 세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자,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데 부피를 어떻게 측정해요?
부피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규칙적인 모양은 공식 이용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9일 때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규칙적일 때 고체가. 부규칙적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부피 어떻게 측정할 거야? 미적분 할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액체에다 집어넣어요. 비커가 이렇게 있어. 비커가 있어. 여기다 놨어. 10ml짜리야. 근데 여기 불규칙한 고체를 딱 넣었더니 12ml가 됐어. 12. 안 써지냐? 12ml가 됐어. 고체 부피는 얼마야? 그래, 2ml. 그래서 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증가된 부피를 측정하면 고체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넣는데 녹으면 어떻게 돼? 입자세에 끼어 들어가서 이만큼이 안 나와. 2ml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고체를 집어넣을 때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이? 자, 그 다음에 액체를 볼게요. 액체 부피부터 중요해. 넣으면 돼요. 누구 셜리 넣어? 누구 플러스 9 피피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응? 나중에 물어봐. 그 다음에 질량은 무게랑 좀 차이점인데 선생님 몸무게가 60kg야. 180에 60kg. 그럼 다리에서 자면 10kg.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건 무게야. 장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무게.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장소에 따라 또는 사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래요. 골값. 내가 지구 에서 10kg이야. 60kg이야. 달에서 재도 질량은 똑같이 60kg이라고. 그걸 질량이라 한다고.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질량은 그런 장소나 사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고액값.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무엇이냐? 그램, 밀리그램, 킬로그램. 측정은 위접저울하고 전자저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여기까지인데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거를 한번 보고 개념이니까 잠깐 보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그 다음에 프린트 나눠준 거 다 풀어보면 돼요. 이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수업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정리를 잠깐 했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이 내일 모레 시험인데 뭐 어제 한번 와가지고 이거 수업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원래 더 빨리 오면 좀 와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했네. 이거 빨리 올려야 했는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다. 쏘리. 내일 시험 잘 보고 파이팅. 바이바이. See you tomorrow.